여의도 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형님,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빈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제 뭐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분위기는 노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숙자들이 꼭 그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너 저기 눈썰미 좋은데? 맞아. 노인이 돼서 빈곤해져서 이렇게 노숙을 하시는 분, 또 아니면은 뭐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뭐 사정이 있어서 노숙을 하게 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맞아. 이 노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2025년, 2026년 경제 진짜 어려울 거거든. 그리고 일용직으로 그나마 생활비 버신 분들이 일용직으로 일할 기회가 없어지면 바로 노숙이야. 그렇죠.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 그런데 건설 경기 진짜 바닥을 지금 몇 년째 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가 급증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진짜 대대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노숙을 하고 싶어도 노숙을 할 수 없는 나라들이 있어. 약간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지? 추우면 밖에서 잘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 더 아열대성 기후로 바꿔가잖아. 그래서 너 자카르타 가끔 갔었잖아. 네,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근데 자카르타 가보면 알잖아. 노숙자가 정말 많아. 밖이 더 시원해요, 방 안보다. 그래서 자꾸 밖에 나오나 봐요.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아열대성에 가까운 기후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연중에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철 추울 때만 어디서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노숙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 거야. 그래서 이 노숙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민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숫자가 급격히 늘 텀이 올해, 내년, 요때를 또 하나 봐. 그럼 아니 교수님, 결국 우리나라도 그래도 겨울이 있는 건데 그 노숙하는 분들이 결국 겨울철에 버티지 못할 텐데 어떻게 계속 노숙자를 합니까? 이거 굉장히 현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하철 타보잖아. 너 혹시 밤늦게 지하철 타본 적 있니? 막차 시간대에 뭐 이렇게 서둘러서 타본 적이 많이 있죠. 그때 한겨울에 어떤 분들 본 적 있어? 예를 들어서 그때는 이제 사람 별로 없으니까 의자 두세 개 옆에 누워. 그렇죠. 박스 깔고 뭐 누워서 자고 쭉 가는 거. 그분들이 노숙하는 분들이에요. 술 먹고 그냥 깜빡 잠들어서 종점까지 간 게 아니라 나이가 일정 정도 이상 되면 무임승차 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한겨울에 너무 추운 거야. 근데 지하철 안은 따뜻하잖아. 그래서 의자 세 개 쫙 거기 있는데 그냥 누워서 술 취한 척하고 등 돌리고 자면 아유, 저 어르신 또 술 한잔 하시고 저러고 주무시네. 저다 종점까지 가는 거 아니야? 하는데 종점까지고 행선지가 있는 게 아니라 추운데 몸 녹여서 다시 이제 몸 녹이면 다시 나갈 그런 분들이 꽤 섞여 있어. 그러다 보니 이분들 나름대로 또 그 겨울 한철 보내는 노하우들은 생겨.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기후대가 점점 따뜻해지고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점점 나를 부양해 줄 사람이 없어지면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실제 노숙 통계를 보면 노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와 좀 다른 면을 보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다르죠?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인 다시 서기 지원센터에서 조사한 거야. 도대체 노숙을 하게 되는 분들은 누굴까 했더니 노숙인들 중에서 30% 정도가 고아원 출신이죠. 그러니까 원래 가족이 없는 분들이 노숙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60%가 결손 가정에 해당돼. 결손 가정에서 성장하셨었던. 그렇지. 그리고 꼭 법률적으로 이혼을 한 게 아니더라도 결손 가정 있잖아. 한쪽하고 연락이 거의 안 된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실제 연락은 되지만 잘 안 보고 산다든가. 이런 비중이 한 60%지. 그리고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분들이 또 여기 섞여 있어. 이 60% 안에. 그래서 30%는 고아원 출신, 그리고 나머지 그 60%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이제 결손 가정에 준하는 상황이니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지. 그리고 개인 차원의 그 스테레오 타입을 찾아보면 한 60% 되시는 분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가정을 꾸려본 적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결혼했다 이혼했어요가 아니라 네. 저는 한 번도 결혼을 안 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결혼을 안 했지만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내 같은 사실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닌 분들이 한 60%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숙으로 가는 경로들에는 우리가 길목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쪽에서 좀 글로 빠지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하면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근데 요즘 보면 이것도 내가 되게 우려하는 부분이잖아. 이혼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결손 가정이라든가 또 반대로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그냥 저는 결혼에 생각 없습니다. 이런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참 비참한 건데 예전에는 우리가 아이들 외국에 수출했잖아. 고아들.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우리나라가 이제 입양을 좀 많이 했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을. 근데 다시 요즘 입양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조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그러면 고아원 출신이 늘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걱정인데 너 곧 중고등학교 때 만약에 알바한다고 하면 부모님 뭐라고 하셔? 뭐 무슨 알바냐, 공부를 해야지 뭐. 맞아. 그 소리를 많이 했잖아. 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우리 학교에도 이제 학생들이 오잖아. 애들이 뭐가 노련해. 어떤 파트에. 야, 너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저 예전에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잘 썰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오기 전에 알바를 꽤 많이 하더라고. 15세 이상이면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 노숙하는 분들 중에서 18세 이전에 조기 취업을 했다는 분이 50%다. 학력 수준이 좀 낮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14세 이전에 조기 취업을 한 분들이 20%다. 그렇구나. 그건 사실 불법인데.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이게 노숙을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인데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숫자에 해당되는 비율이 해당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나중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 자,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노숙하는 분들에 대한 오해를 또 좀 없애고 싶었어. 우리가 막 이런 생각 같잖아. 홈리스들. 홈리스들. 이분들이 아니 말이야. 홈리스들 가만히 보니까 사지 멀쩡한데 맨날 일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고 또 술이나 그냥 소주 하나 그냥 딱 놓고 이거나 마시고 있고 게으른 사람들. 뭐 젊었을 때 대충 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잖아. 네, 맞아요. 그런 선입견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데 의외로 그런 거 아니야. 좀 설명을 하면 젊었을 때도 노동도 해왔고 사업도 해왔고 했는데 노숙을 한 사람들 중에 태반이 갑자기 경제 활동이 무너진 사람이야. 사업을 했다가 크게 떨어진 거야. 그럼요. 아니면 내가 혼자 몸 써서 일을 하다가 몸이 망가진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생활비를 유지하는 그 경로에서 빠져버린 거야. 사실 뭐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크게 무너질 일이 없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갑자기 이제 건강을 잃거나 사업 기반을 다 날려서 빚까지 떠나서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살 의지가 좀 약해진 상태에서 다시 그러면 일어나서 뭔가를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그렇게 나약하면 어떡합니까? 다시 일어나서 뭘 해야죠. 그런데 노숙 생활을 일정 기간 이상 장기화를 되면 자책감을 가져.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책감을 하는 거야. 죄의식을 갖고. 나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 뭔가 마음의 병이 드는구나.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할 수 있는 의지 이게 상당 기간 어떤 인큐베이팅 시간이 있지 않으면 다시 못 돌아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누가 줘야 되는 거야. 그게 뭐 쉼터에서 주던 아니면 뭐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길드라고 해야 되나? 크루들이 야 나도 너랑 비슷했는데 뭐 결국 이렇게 됐어. 야 그래도 임마 우리 이제 100세 시대인데 120세 시대인데 너 이러고 있으면 돼? 이렇게 하면서 일으켜주던 뭔가 그 크루들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그 크루들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가 더 큰 거야. 그래서 그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술을 좀 드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이제 안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알코올 의존성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숙한 분들 중에서 가정이 무너져서 노숙한 분도 있어요. 경제 활동이 무너진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가족 때문이었는데 그 가족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야. 뭐 상상하기 싫지만, 그래서 그냥 자기 스스로 놔버린 거야. 그런 분들도 계시다. 자, 그 다음에 노숙인들은 스스로 노숙 생활을 즐기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즐긴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시설 같은데 들어가셔도 거기서 오래 못 버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나오신다고. 그런 거는 왜 그럴까요? 그 못 버티는 분들이 분명 계셔. 그런데 노숙인들 태반이 돈이 조금 생기면 우리 여인숙 또는 뭐라고 돼? 여인숙 말고 달빵. 달빵. 그런 데서 조금이라도 몸을 누비려고 정말 찾아가는 분들이 많아. 오히려. 그러니까 시설, 그 공익 시설에서 좀 주무시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여인숙은 이제 나만의 공간이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쉼터나 달방도 마찬가지, 쪽방도 마찬가지고, 쉼터는 아니고 쪽방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나만의 공간을 그래도 가질 수 있는 단돈 한 달에 10만 원 좀 넘게 돈을 벌 수 있으면, 그 돈이 있으면 무조건 글로 가지. 바깥 생활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 또 안에 들어가면 또 술 못 마시게 하고 또 요거 안 된다, 요거 안 된다. 맞아. 그런 것들이 있거든. 사실 적응 못 한다는 것은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노숙 생활을 즐기는 비중이 많지 않고 즐기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그런 쉼터 같은 곳에서도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쉼터에 들어간 이유는 역시 쉬려고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스스로 노숙을 즐기는 건 일종의 아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인터뷰한 영상들 보면 노숙 생활을 재난으로 얘기하죠. 이거는 정말 살면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터프한 상황을 본인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은 드물잖아.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또 한 가지 특성이었고, 그래도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그래도 노숙까지 치닫는 것은 결국 본인 잘못 아니냐.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이 크다. 개인 잘못 아니냐. 누가 나가서 잘하고 했냐. 그리고 그런 것들도 다 리스크 관리를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근데 모든 노숙하는 분들이 다 자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그건 그렇죠.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게 이게 개인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이슈인 경우들도 있어.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 산불이지. 산불. 그분들이 개인 잘못이 뭐가 있지? 그러니까요. 대를 거쳐서 안동 산기슭에 청송 산기슭에서 약초 캐면서 살아왔어. 그리고 자기는 산 과정에서 여기 뭐 엄청나게 좋은 집 짓고 그런 게 아니라 몸 누이고 따뜻하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그 집에 살고 자기 그동안 번 돈 고스란히 애들 다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뭐 손주들 오면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재밌는 거 보여주는데 용돈 주고 하고 샀는데 이제 노숙이 된 거야. 그렇죠. 노숙이 된 거잖아. 근데 서울에 있는 자녀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집에는. 그럼 이건 누구 잘못인 거야? 그러게요. 이게 우리가 이제 90년대 말에 IMF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개인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럼. 거의 재난급이잖아요. 그럼. 재난급.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야. 예. 뭐 내가 하나 봤던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동차 관련 회사 또 그다음에 제조 관련 회사들이 다 풍지박산이 났어. 그렇죠. 그때 리스크 관리 잘 못하신 거지. 근데 그걸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아니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가 몰려왔는데 그 후쿠시마 쪽에 사시던 분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모두 노숙자들이 개인의 탓이라고 돌려서는 안 된다. 그거는 내가 그 지경이 됐었을 때 사회가 나를 외면해도 되는 명분을 주는 거야. 그렇죠. 자, 당신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죠? 노숙한 거는 당신 본인 책임들이다. 자, 본인 책임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 일을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노숙 문제도 일부의 사람들로의 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로 같이 보고 내일로 같이 볼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생겨. 왜? 점점 자연재해가 상상을 초월해. 아니 그리고 뭐 엄연히 뭐 노숙하시는 분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에요. 예, 그거를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도 같은 구성원으로서 이제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가 노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저렇게 뭐 게으르고 맨날 길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뭐 술이나 먹는 사람들을 내가 왜 신경 써야 돼? 거기에 세금을 왜 쏟아부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기보다는 이제 같은 구성원으로서 그분들이 이제 뭐 우리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뭐 단순히 뭐 개인이 뭐 무능해서 아니면은 뭐 배움이 부족해서 게을러서 그렇게 노숙자가 된 케이스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했어. 술만 마시는 분들 노숙자 아니에요. 자, 이게 전체 통계에서 진짜 노숙을 하는 분들 중에서 약간의 일자리가 있거나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약간만 도와주면 정서적으로 도와주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분들이 20%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거나 뭐 누가 있어. 그래서 매일 같이 사는 건 아니더라도 연락하고 다시 정상적인 범주에서 가족 간의 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범주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20% 있는 거고 나머지 한 50%는 본인 스스로 가족이 없고 단신 가족이야. 아니면 그냥 자기 독거노인인데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재활만 하면 나름대로 또 뭔가 혼자 근로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요 정도 되고 진짜 극단적인 알코올 중독이나 기타 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은 뭐 30%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 전개되는 노숙에 대한 일인데 정리를 한번 하자고. 네. 정리를 하면 이런 거야. 앞으로 우리나라는 아열대성 기후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노숙자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산업 구조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면서 빈곤층이 더 늘어나고 그렇죠. 그거를 적극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줄어들다면 가족이든 사회든 그러면 또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떼거지로 그런 분들이 생긴 데가 경북 지역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큰 캠페인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 같은 거 왜 그런 거 방송국에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불우유 성금 돕기뿐만 아니라 수재 수재민들 돕는 거 뭐 이런 거 성금. KBS에서 하잖아. 네네. 그럼 꼬마애가 와가지고 얼마 넣으면서 아유 어떻게 왔어요 하면서 네. 하는 거 있잖아. 이제는 좀 다시 그런 것들은 좀 부활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가족이 더 이상 가족의 기능을 잘 못해. 그래서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네.